안녕하신가요? 저는 경상도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기로는 나이 들면 친구를 못 사귀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친구 사귀려면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하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갑자기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요즘 그런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자라온 환경도 생활도 많이 다르지만 이만큼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 그 사람과의 인연을 적어서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경상도 창원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학교 다니고 다 했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서 넷째였어요.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6남매 모두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못 사는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가 제 위로 3명, 아래로 2명이 있었습니다. 위에 3명은 모두 오빠들이었습니다. 아래 둘은 여자 하나, 남자 하나였고요. 집에 남자 형제가 많아서 그런가 오히려 남자에 대한 선망이나 로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지저분하고 철이 없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거든요. 오빠들을 보고 있으면 또래 남자애들에 대한 기대감도 확 낮아졌습니다. 맨날 셋이 거실에서 뒹굴거리면서 만화책을 보며 방귀나 뿡뿡 껴대고 다 커서도 코를 후비적거렸습니다.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밖에서는 멀쩡한 척하고 다니면서 집에만 오면 발냄새 나는 양말로 동생들한테 장난이나 치는 철없는 오빠들이었습니다. 매일 재미도 없는 실없는 농담이나 하며 자기네들끼리 낄낄 웃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한숨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절대로 오빠 같은 남자들이랑은 안 만날 거야. 야, 순이야. 남자는 원래 다 이래. 거짓말. 내 친구 오빠들은 다 친구들한테 엄청 자상하고 어른스럽다던데? 순이야. 그 오빠들도 집에 가면 맨날 방귀 뀌고 코 판다니까. 얘가 뭘 모르네. 너 그렇게 순진해서 세상 어떻게 살래? 말하지 마. 상상하게 되잖아. 오빠들은 이런 식으로 맨날 저를 놀렸습니다. 그런데 주입식 교육이 무섭다고 맨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남자만 보면 방귀 뀌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 그러면서 없던 호감까지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노처녀로 살다가 외롭게 늙어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오빠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본 그날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때는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회사 마치고 빵집에 같이 가달라고요. 역 근처에 맛있는 빵집이 생겼다면서 말이죠. 저는 원래 빵을 안 좋아합니다.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빵이고 국수고 밀가루들은 별로 안 내게 하는 편이죠. 제가 가기 싫은 티를 내니까 친구가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일하는 오빠가 정말 잘생겼단 말이야. 너무 부끄러워서 혼자 가기가 그런데 같이 좀 가줘, 응? 아니, 무슨 남자를 보러 빵집에 간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친구가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친구 말로는 거기에 일하는 남자가 잘생겼다는 게 소문이 쫙 나서 퇴근 시간만 되면 인근 회사 여직원들이 다 몰린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고 퇴근하자마자 제 손을 잡고 뛰어가더라고요.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럴까 싶어서 못 이기는 척 친구의 손을 잡고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대로 수많은 인파가 작은 빵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 안쪽 주방에서 남자가 빵을 한가득 들고 비어있는 곳으로 채우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깍깍거리면서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고 남자가 제 바로 앞에 있는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흰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는 정말 잘생겼었습니다. 훤칠하니 키도 크고 얼굴도 굉장한 미남이었습니다. 제가 21년 인생 살면서 본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잠시만요. 남자가 제 앞에 있는 칸에 빵을 채우려고 제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나 목소리까지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좋아하지도 않는 먹지도 못하는 빵을 한 봉지 가득 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참새가 방앗간에 들리듯이 빵집을 들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려있는 빵집에 들려서 우유 하나를 샀고 퇴근길에 꼭 들려서 빵을 한 개라도 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첫눈에 빠지게 된 것이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잘생겨서 좋았습니다. 오빠들이 말하는 방귀 뀌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될 만큼 멋진 외모에 반했죠. 그때까지는 단순히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은 그 이후 다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전 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집에서 일찍 출발했고 역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죠. 빵집에 들러서 우유를 사려고 갔는데 빵집 앞에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건가 보니까 빵집 앞에 한 할머니와 폐지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신 건지 리어카에 있던 폐지들이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남자가 그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자는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절뚝거리면서 걷더라고요. 근데 다리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니. 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이 저렇게 고운 사람인데 외모만 보고 좋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남자가 좀 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꾼들 남자가 저를 봐줄지 안 봐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정말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마음을 꾹꾹 눌러서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퇴근 시간 빵집을 찾아가서 손님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죠. 빵집에 사람도 빵도 텅텅 빈 것을 확인한 후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늘 빵이 다 팔려서 어쩌죠? 오늘은 빵 안 사요. 네? 그러시구나. 대신 오늘은 줄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제 마음을 담은 편지와 초콜릿을 함께 건넸습니다. 당황한 남자는 돌처럼 굳어버리더라고요. 부끄러운 저는 후다닥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제 삐삐번호도 적었거든요. 연락이 올 때까지 빵집에 가지 않겠다 다짐하고 연락을 마냥 기다렸죠.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려 일주일이 지나서야 조용했던 제 삐삐가 울렸고 그때부터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불편한 자신의 다리가 많이 신경이 쓰였다더라고요. 알고 만난다고 해도 분명 불편할 점이 많을 텐데 혹여나 그런 이유로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했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사실 남자도 매일 오는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연기로 시작된 저희의 만남은 아주 행복만 가득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남자가 하는 빵집이 남자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빵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전부터 한식, 양식, 일식 등 주방 일을 하셨던 분이었다더라고요. 이것저것 하시다가 빵집을 차리게 되신 거였죠. 거의 매일 빵이 매진되기는 했지만 혹시 빵이 남는 날이면 무조건 기부를 했습니다. 사실 다음 날 팔아도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큰 빵집에서도 보면 2, 3일 정도는 내놓고 팔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당일 만드는 빵만 팔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고 엄청 많이 남는 것도 아니니까 기부하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빵을 다음날 아침에 근처에 노숙인들한테 식사 배식하는 곳에 가서 빵을 줬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는 빵에 새로 만든 빵 조금 더 해서 주더라고요. 또 길 가다가도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거나 어린아이가 넘어지거나 하면 절대로 그냥 못 지나쳤습니다. 무조건 가서 도와주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했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도와줘요? 나도 다리가 아프잖아. 다리가 아팠을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멋진 남자가 정말 좋았고 저는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겼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사위를 안 좋아할 부모가 어딨겠어요. 맨날 저한테 장난치던 오빠들도 어디서 이런 미남을 만났냐며 이번만큼은 인정해줬습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빵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연세도 있으셨고 빵집이 잘 돼서 좀 큰 곳으로 옮길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빵집 운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운영은 더더욱 몰랐지만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남편에게 빵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고 모든 순간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더 좋았던 건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어서였겠죠. 남편 얼굴 보러 오던 여자 손님들이 이제 결혼했으니 발길 뚝 끊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가게 확장 이전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빵 팔면서 주스도 같이 팔게 되었고 가게 한쪽에 먹을 수 있는 자리도 4테이블 정도 마련해뒀거든요. 가게에서 먹고 갈 수 있으니까 연인들도 많이 오고 제가 좋아하는 딸기청 우유도 잘 팔려서 정말 매일같이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전에 어떤 감정과도 비교가 안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아기 낳으러 가는 전날까지 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그냥 마냥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남편을 닮았을지 저를 닮았을지 상상하며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너무 좋았지요. 그리고 남편과 똑 닮은 아주 예쁜 공주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던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수술을 한 해 만에 아주 난리를 치면서 꼬박 16시간을 진통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낳고 나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을 닮아 진한 쌍꺼풀에 아기 때부터 순 많은 눈썹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 아기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우리 인생에 이막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과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5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줄곧 시아버지와 함께 지냈었고 심지어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선하고 인품 좋은 시아버지인데 자식한테는 오죽 좋은 아빠였겠습니까? 부잣길이 장사도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각별했던 만큼 슬픔은 컸고 남편은 일주일 내내 장사를 쉴 만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끄끄 울기를 몇 날 며칠을 반복했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그러더니 끝내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일주일 가게 문을 닫고 그 다음에는 제가 혼자 가게 운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빵들은 만들 줄 알았고 커피 내리는 건 제가 남편보다 잘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운영을 했었죠. 그때 저희 딸이 유치원 안 다닐 때였던지라 가게 한쪽에 앉혀두고 혼자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와서 아이를 봐주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보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서서히 슬픔을 떨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영 편치 않아서 충분히 쉬고 가게에 나오라고 일러두었었죠.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혼자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엉엉 울고 있고 남편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와중에 제 손은 전화기를 향했고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쓰러진 남편을 건들지 말라는 119 대원분의 말씀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딸아이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잘 울지 않는 아이인데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20분 정도 지나서 구급대원분들이 도착을 하셨고 구급차를 타서도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나? 너무 많이 울었나? 아니면 끼니를 걸렀나? 오만 생각이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CT를 찍자고 하더니 찍고 나서 다시 MRI를 찍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다시 CT를 찍자고 하더라고요. 기다렸다가 사진 찍다가 또 기다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응급실에서 돈 빼먹으려고 그러나 싶다가 표정이 좋지 않은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결과만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딸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잠깐 나갔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나왔는데 밖에서 의사분이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며 보호자를 찾더라고요. 네, 제가 보호자인데요. 지금 입원 절차 밟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내일 교수님이 사진 보시고 다시 설명드릴 텐데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뇨? 저희 남편이 어디 아픈 건가요? 그냥 집에서 쓰러졌어요. 요즘 피곤해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 상을 당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한 상태였고요. 혹시 쓰러지면서 어디 부딪힌 걸까요? 어디 다친 건가요? 남편분은 피곤해서 쓰러지신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암입니다. 대장암 4기로 보입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듣고도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바깥으로 나가서 숨을 진정시키는데 딸아이가 옆에서 제 옷자락을 잡더라고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딸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믿기도 싫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입원을 했고 다음 날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제가 어리둥절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곧 이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남편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때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저희 부부, 저희 가족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딸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했던 다짐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치료를 위해 서울행을 택했습니다. 창원이 나름 잘 사는 동네이고 경상도에서도 참 크다고 하지만 의료시설은 열악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장사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남아있던 가족들도 정리하고 겁없이 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가게도 내놓고 그동안 모았던 돈도 있고 해서 수중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 구하고 가게 얻으면 되겠거니 했는데 서울 집값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땐 대출도 잘 안 나와서 방 하나에 작은 거실이 있는 빌라를 얻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가게 세도 너무 무시무시해서 거의 한 달을 넘게 발품을 팔아서 가게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보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남편을 처음 봤던 가게처럼 아담하고 역 근처에 있는 가게였거든요.
그때 그 마음처럼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남편이 무너지지 않고 힘을 냈기에 저도 덩달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마치 우리한테 어떤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예후가 좋았습니다. 장사도 막 오픈한 것 치고는 잘 되었고 남편도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치료도 별 탈 없이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암치료라는 게 원래 장기전이잖아요. 하나의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 방법이 우리 남편한테 잘 맞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만큼 따라오는 부작용도 상당하고요. 남편이 항암치료를 받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이틀처럼 느껴졌고 병원에 있으면 1시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에는 마냥 행복한 시간들이 너무 빠르게만 느껴졌는데 왜 고통의 시간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픈 남편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와 딸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항암치료는 끝이 보였습니다. 그게 좋은 끝이었다면, 좋은 종결이었다면 너무 행복했었겠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간의 긴 항암치료를 했고 2달 동안은 진통제에만 의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을 연장시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전의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제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고칠 수 없었고 제 장기를 떼어주는 것도 소용없답니다. 그저 제 곁을 떠날 준비를 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마지막 밤이 기억이 납니다. 떠나기 전 나흘 정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진통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를 만큼요. 그러다가 갑자기 밤에 거실에서 다 같이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텐트를 치고요. 나중에 언젠가 캠핑을 가자면서 창원에서부터 사두었던 텐트가 있었습니다. 딸은 당연히 신이 났고 저도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 좁은 거실에 텐트를 어거지로 펴놓고서 셋이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따라서 웃으면서 나지막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그날 밤엔 오랜만에 셋이서 깔깔 웃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모처럼 늦잠을 잔 하루였습니다. 텐트 천막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스락 소리를 내는 텐트에서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죠. 분명 가족들과 텐트 안에 있는데 공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남편을 살폈고 남편은 전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미소를 지은 채로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뭐 아주 치열했죠. 초등학생 딸과 둘이 남겨져서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운영하던 가게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항암치료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아실 거예요.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가족이 아픈데 경제적인 부분까지 걱정을 해야 합니다. 보험비로는 한계가 있고 기간도 엄청 길어서 단순히 큰돈 한 번 빠지는 수준하고는 다르죠. 게다가 남편이 아프니까 제가 가게를 비우고 병원에 같이 가 있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끊겼습니다. 항암 치료하며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었기에 가게라도 정리해서 어느 정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가게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남편과의 추억이 많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있으니 추억만 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매출이 나올 때 가게를 정리했고 저는 곧장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다지만 고작 3년 살았고 연고도 없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자, 가장 자신 있는 몸쓰는 일을 해서 얼마가 되었든 돈을 벌자가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인력사무소에서 아파트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보일러실, 기계실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저희 청소부들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멀쩡한 의자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한 동 다 돌고 잠깐 엉덩이 붙였다가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일찍 끝나서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을 했거든요. 제가 살던 빌라 바로 옆에 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옷공장이 많았는데 그 밥집에서 많이들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가장 바쁠 점심시간에 가서 주구장창 설거지하고 반찬도 만들고 미제로 손질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우리 딸하고 저녁밥 차려 먹고 일찍이 잠들었죠. 또 다음 날에 아파트 청소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우리 딸이 아버지가 없는 거니까 제가 가장 노릇도 잘하고 엄마 노릇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욕심부려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미련하게도 살았구나 싶지만 그때의 저한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아파트 청소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가정부 일을 소개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인 1조로 다니면서 집 청소만 짧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꼼꼼하게 청소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매일, 그러다가 아예 고정적으로 월급 받고 출퇴근하는 가정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매일 7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시간만 따지고 보면 엄청 길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2~3시간 정도는 집주인분이 그냥 쉬라고 시간도 주셨고 퇴근 시간이 빨라서 딸 아이와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마다 출퇴근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 정도 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이가 한 중학생 때쯤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투잡 뛰었을 때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일을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집주인 사모님이나 사장님 간섭이 많은 집도 간혹 있었지만 그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직장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사실 아이한테 당당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 친구 엄마들은 멋지게 정장 빼입고 회사도 다니고 어엿한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아이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이런 일 해서 부끄럽지 않아? 이런 일? 이런 일이 뭔데?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 거. 멋진 직업도 아니고 식모일하는 거니까 혹시 우리 예진이가 엄마 일하는 것 때문에 기죽을까 봐 걱정돼서 그렇지. 엄마 진짜 실망이야.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한 거야?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오히려 난 엄마가 너무 멋있는데? 혼자 나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 그 어떤 엄마들보다 우리 엄마가 100배, 1000배 좋고 멋있어. 절대 기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이때 뒤돌아서서 눈물을 몇 번이나 삼켰는지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자식 하나는 정말 잘 키웠구나 싶더라고요. 제 아빠 닮아 심성이 고운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오죽 선했습니까? 그 피가 어디 가진 않았겠죠. 정말 크면서 속 한 번 안 썩인 예쁘고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사고 한 번 안 치고 엄마밖에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무척이나 잘하던 모범생이었죠. 전교 3등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예쁜 딸이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1년 사이에 어릴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꿈이 바뀌고는 하는데 저희 아이는 줄곧 꿈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꿈은 바로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진이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아빠 아팠을 때도 착한 간호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돼서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씨가 정말 곱죠? 그런 저희 딸 꿈 팍팍 밀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일하는 거 쉽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딸 얼굴 보면서 꾹꾹 참았더랬죠.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 딸 좋다는 큰 학원에도 보내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어김없이 파출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딸이 대학생 때부터 일하게 된 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은 비슷했고 주말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모님이 정말 착했어요. 부잣집 사모님들 착한 사람 많이 봤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선을 긋는 기분도 들었고 경계하는 태도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 본 날 우리는 뜻밖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거든요. 바로 저희 둘 다 남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사별을 했다는 것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참 단단해 보였던 사모님은 누구보다도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꽤 오래전에 생을 마감했는데 정략결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끼리 아는 사이였고 자란 환경도 집안 재력도 비슷하니까 결혼을 시킨 모양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결혼했어요. 우리 집안이랑 그쪽 집안이랑 일로 많이 얽혀 있었으니까. 외동딸이라서 내가 우리 집과 사업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죠. 그래도 사람은 좋았어요. 우리 둘 다 가정을 잘 꾸려 나갔고 환상의 부부는 아니었지만 환상의 파트너 정도는 될 수 있었죠.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냈고 그거면 됐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건 지금의 우리 아들 태훈이를 낳은 거죠. 사모님에게는 외동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딸과 비슷한 또래였는데 어쩜 그렇게 잘 키웠는지 정말 예의 바르고 똑부러지더라고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사업 물려받으려고 사모님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었죠. 사모님은 아들한테 정말 애틋하셨습니다. 막상 아들 앞에 계실 때 티를 많이 안 내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사모님의 시선은 언제나 아들을 향해 있고 언제나 아들 얘기뿐이라는 걸요. 어느 엄마가 안 그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식을 낳은 지 1년도 안 돼서 완벽한 파트너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정말 고양이 소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쥐꼴이었죠.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여자 혼자 사업한다고 하면 정말 많이 무시당하고 위협도 받고 달콤함으로 위장한 위험한 제안도 받고 시기도 받고 있던 거래처들도 끊기고 많이 위태로웠죠. 이 사업을 할아버지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무너뜨릴 위기에 처했던 거죠. 여기저기서 자기들한테 넘기라는 제안을 수두룩하게 받았지만 제가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렇게 굳건하게 버틴 덕에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 사모님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했고 그와 동시에 저랑 비슷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느낀 건 사모님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면서 근교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오는 날도 있었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며 같이 했던 적도 있었고 그 밖에도 저희는 틈틈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일을 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착각할 만큼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죠. 정말 좋은 사모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 집에서만 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맘때 저희 딸이 대학 졸업하고 병원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는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해서 잘 못 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들어가면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일이 일찍 끝나면 저를 데리러 사모님 댁으로 가끔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저녁을 차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유명한 셰프님한테 갈비찜이라는 걸 좀 배워왔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요. 괜찮죠? 괜찮은데 사실 오늘 딸이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어머, 그래요? 그럼 같이 저녁 먹자고 해요. 안 그래도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했는데 잘 됐네. 가만히 있어봐. 갈비찜을 좀 넉넉하게 하는 게 좋겠죠?
내가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사모님께서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가끔 해주시거든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는데 딸아이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서 오래 일하면서 딸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집 아들은 따로 살았는데 가끔 본가에 놀러와서 제가 몇 번 봤었고요. 사모님이 우리 딸 계속 궁금해하기도 했고 해서 이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모님의 저녁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나가서 우리 딸을 안으로 안내했고 드디어 사모님이 우리 딸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딸을 딱 보자마자 사모님이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머!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사모님?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아니에요. 잠깐 놀라던 사모님은 다시 정신을 차렸고 저희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사모님이 간을 정말 잘 보시거든요. 미각이 진짜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리를 자주 하지 않아도 간은 진짜 기가 막히죠.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맛있는 저녁을 마친 후 저와 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사모님 진짜 궁금했거든? 엄마가 맨날 마음이 잘 맞는다, 친절하다 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 그치? 엄마 말이 맞지? 좋은 분이라니까. 제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사모님을 본 딸은 제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며 너무 좋은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했는데 다음날 사모님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잘 웃지도 않고 차를 마시자고 해놓고 차는 입에도 안 대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면 걱정? 네. 제가요. 네. 아까부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으셔서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시다가 어제 저 가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요. 실수라뇨. 그럴 리가요. 다만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궁금한 거요? 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돌아가신 남편분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이제까지 남편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정말 많았습니다. 4년 동안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남편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진을 보여달라니. 이제껏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저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당황스러워서 물었죠. 그게 제가 아는 분이 아닐까 하고. 아니에요. 불편하면 괜찮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사모님이 남편을 아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울 사람도 아니었고 줄곧 창원에서 지냈는데 어떻게 사모님이 아시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사모님.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사모님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모님? 설마 진짜로... 네, 제가 아는 사람이 맞아요. 분명해요. 어떻게 있겠어요. 정말 맞아요. 세상에나. 이렇게 보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은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제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제 첫사랑이에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장난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모님의 얼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자 사모님이 그제서야
제게로 시선을 돌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정이 있어서 친할머니 계시는 창원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보게 되었죠. 사모님 댁은 사모님의 친가 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식당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원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옮겨갔고 창원에서는 사모님의 조부모님이 운영, 서울은 사모님의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거죠. 단순히 식당 하나 운영한 게 아닌 프랜차이즈 사업이었는데 그 옛날에는 프랜차이즈랄 것도 없었고 그냥 식당 여러 개 갖고 계셨던 분들이셨나 보더라고요. 부모님과 살던 서울 집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사모님은 2, 3년 정도 창원에 내려가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 중 한 곳에서 제 남편을 보게 된 것이었죠. 사모님은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네 여자들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손님들한테까지도 인기가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짙은 쌍꺼풀과 진한 눈썹이 참 매력적이라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남편을 마음속에 품고 살던 어느 날 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모님 댁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불이 정말 크게 났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조부모님하고 사모님만 있었고 옛날이라 집이 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활활 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방문까지 불길이 번져서 이걸 어쩌나 오도 가도 못하고 방에 갇혀버렸답니다. 검은 가스가 자욱해서 눈이 스르르 감기려던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서는 사모님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 집에서 빠져나오다가 무너진 자재에 깔려 다리를 절게 되었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던 겁니다. 밤 늦은 시간 동료 직원들과 함께 퇴근을 하던 남편이 사모님 집 앞을 지나게 되었고 활활 타는 불길을 보고 겁도 없이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사모님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저 정말 그때 오빠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평생 얼마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다니. 남편을 사랑했다는 여자라니, 그게 저와 친하게 지낸 사모님이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싫어하기에는 너무 옛날 일이고 딱히 싫어할 만한 이유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기에도 기분이 이상했고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사모님이 수습하듯 말했습니다. 아,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저 혼자만 좋아했어요. 이걸 할머니께서 눈치채시고 엄청 혼내셨죠. 옛날 분이시라 좀 고지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오빠가 가게에서 잘렸어요. 오빠는 마음도 없는데 괜히 할머니께서 나서셨던 거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평생 마음의 빚이었는데 정말 인연이란 게 있긴 한가 봐요. 사모님은 다시 한번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모님의 절절한 사연이 마음을 울렸던 건지 죽은 남편이 생각났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날은 둘이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모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혹시 예진이 말인데요. 저희 딸요? 네, 혹시 만나는 사람 없으면 우리 아들 소개해주면 어떨까 해서. 물론 두 사람이 괜찮다면요. 혹시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남편분한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보답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서 뭔가 해줄 수는 없지만 예진이한테라도 은혜 갚고 싶어요. 아주머니께서 예진이 귀하게 키우신 만큼 저도 태훈이 귀하게 키웠어요.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서 예진이한테 내 귀한 보물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 주고 싶어서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으니 오해 마세요. 예진이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주세요.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오죽 착한 사람이었나 싶기도 했고 사모님 또한 정말 선한 분이었기에 그게 마음에 큰 짐이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모님 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저런 사위가 들어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요. 그만큼 착한 사람들이었기에 사모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와 사모님의 주선으로 저희 애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둘만 만나게 했어요. 괜히 그 사이에 꼈다가 애들만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차 마시고 저녁까지 먹고 왔는데 은근슬쩍 물어보니까 딸은 나쁘지 않은 반응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더 만나는가 싶더니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더 이상 그 집에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딸 남자친구 집인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집에서 일하는 건 그만두고 사모님하고는 친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1년. 애들이 저랑 사모님 불러서 식사 대접한다고 하더니 글쎄 결혼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그 말만을 기다려왔던지라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사모님이 사돈이 된 것이었죠. 사실 둘이 만나게 하면서도 내내 불안했거든요. 얘네가 헤어지면 저랑 사모님 사이도 어색해질 테니까요. 좋은 친구였는데 더 못 만나는 건가, 친구로라도 지내기는 어려울까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돈이 되다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 무슨 호화인지 그렇게 의리의리한 결혼식장에서 저희 딸이 결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위가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저희 딸한테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야무지게 준비했더라고요.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입은 우리 딸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도 예뻤습니다. 아빠 손을 잡는 것 대신 남편 될 사람 손을 꼭 잡고 걸어오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벌써 결혼 4년 차가 되어서 어느새 애를 둘이나 낳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이렇게 작았나 싶고 너무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우리 사돈은 이 작은 애들한테 뭘 그렇게 해주는지 제가 딸 집에서 손주들 보고 있으면 맨날 양손 가득 뭘 바리바리 싸웁니다. 애들 오시며 장난감이며 기저귀까지 아주 한 짐을 들고 오네요. 그럴 때마다 너무 웃겨서 웃음이 깔깔 납니다. 재밌는 친구를 둔 기분이에요. 그렇게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애들 앞에서는 재미난 코미디언이 되고 애들 울거나 아프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손주들 봐주다가 사돈이랑 같이 애들 집에서 나오면 너무 힘들어서 둘이 마사지도 받으러 갑니다. 둘이 여행도 자주 가고 얼마 전에는 애들이랑 손주들이랑 베트남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사돈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도와줄 거라고요. 지금 애들 집도 사돈이 해줬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뭘 더 하냐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나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귀한 우리 애들 마음껏 주다가 다 남기고 가는 게 맞죠? 안 그래요, 사돈? 솔직히 틀린 말 하나 없어서 그냥 웃으면서 끄덕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고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나마 서로 남편들한테 가기 전까지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보내겠죠.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살아보니 사는 거 참 별거 없습니다. 그저 나랑 마음 맞는 친구 하나 있는 게 전부인 것 같네요. 남편 떠나고 그 재미를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다시금 알게 해준 사돈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재미난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며 언제나 항상 건강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